얘를 한번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제로 메시지 큐를 설명하면서 주로 이제 서버 쪽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 앞쪽에만 관심들이 많고 기억이 날 텐데, 뒤쪽에 얘 만들었던 적 있어요. 이제 더티 P2P라 그래가지고 그 같은 서브넷에 있는 모든 애들한테 연결을 다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말도 안 되게 255라는 숫자가 나와서 이제 결국은 연결을 하죠. 운영체제에 따라서 제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본인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연결을 다 뚫는 거였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쵸,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할 수도 있고 돌아도 가요, 실제로. 근데 이거를 좀 개량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무식하잖아. 그래서 뒤쪽에 여러분들한테 소스 코드를 하나 짜놨으니까는 관심이 있으면 이거를 써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 뒤쪽에 있는 소스 코드는 저렇게 무식하게 안 하고 우리가 뭘 했어요? 이렇게 등록을 하는 과정들을 했어요. 등록할 서버가 있을까? 없으면 본인이 만들고, 서버가 나 여기 있어요 알려준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들이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모두 연결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얘한테 연결 설정을 한다. 따라서 장치만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막 스마트폰들, 노트북들밖에 없지만,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서버 소프트웨어 비스무리한 게 있다. 걔가 이 안에서 누가 현재 살아있고, 누가 접속을 하고 있고, 누가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혹은 또 누가 정보를 보내면 걔가 이제 다른 애들에게 뿌려주는 일을 했죠. 요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P2P라는 거는 말처럼 쉽지 않아요. P2P의 Peer-to-P, 피어가 피어에게, 서버가 없다였는데 사실은 서버를 만들었죠. 단지 이게 별도로 전용으로 되어 있는 그게 아니고, 현재 네트워크 안에 P2P 통신을 하고자 하는 하나의 컴퓨터 속에서 돌아가는 서버 프로그램이지만, 분명히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없으면 보는 것과 같이 정말 M 대 M으로 통신을 하는 이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를 머리에 안고 우리가 웹RTC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HTTP3를 마지막에 놓고 웹RTC를 그 앞에 두었는데, 웹RTC는 의외로 많이 써요. 여러분들 게임에서 이렇게 상대방하고 대화 나누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줌이나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도 하이브리딩으로 웹RTC를 많이 써서 그 오디오와 비디오에 기반한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앞쪽하고는 약간 좀 궤적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제로 메시지 큐라든지 뭐 이런 건 위쪽에 서비스를 실어 나르기 위한 전송에 대한 얘기였다면, 웹 RTC는 이름이 얘기를 명확하게 하는데, 웹 기반의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그런 거고요.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거 그냥 서비스예요, 서비스. 오디오 통화, 비디오 통화를 위한 그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고, 시작은 웹브라우저만으로 별도의 뭐 소프트웨어를 깔지 않더라도 웹브라우저만으로 이제 화상 음성 전화를 짤 수 있게 하자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만으로 화상과 음성 전화를 짜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짤 때, 화상과 음성을 전달하는 상당량의 기술은 그냥 웹브라우저 안에 깔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웹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가 불러 쓰는 방식으로 하는 거니 완전히 서비스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화상, 비디오, 전화 1대1 혹은 회의. 여러분들이 지금 줌 안에 들어와 있는 딱 이런 어플리케이션.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딱 요 용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후반부에 둔 이유는 설명을 안 하면 좀 섭섭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하고는 약간 좀 궤적이 다른 그냥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뭐 이런 거여서 설명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의외로 따라서 그 웹브라우저가 이미 비디오와 마이크를 장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몇 줄 안 짰는데 지금 뭐 대표적인 예가 웹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는 게 구글 미트죠. 그래서 구글 미트 같은 비디오, 오디오 그런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를 몇 줄 안 되는 코드만으로 또 짤 수 있는 또 매력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조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WebRTC는 샘플 코드 없어요. HTTP3도 샘플 코드 없습니다. WebRTC가 샘플 코드 없는 이유는 워낙 많으니까. 자바스크립트 돌아가는 코드 워낙 많으니 웹브라우저 위에서 돌리세요. 다운받아서 돌아가요. 그리고 딱 화상하고 음성 보내는 거니까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요. 하면 되는 거고, HTTP3에서는 예제가 없는데 HTTP3를 쉽게 설치해서 쉽게 예제를 돌리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학기 말에 또 시험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또 굳이 해야 될까 싶어서 이론만, HTTP3는 이론만 하고 실습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로 남겨둔 겁니다. 하긴 이 수업이 원래 이론 수업인데 코드가 너무 많이 나오긴 해요. 자, 그래서 WebRTC는 일단 들어가는 글, 소개, 기술,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개발하는데 시작은 웹브라우저 위에서 웹브라우저에 있는 오디오, 비디오를 호출하는 자바스크립트였지만 뭐 파이썬이라든지 많이 퍼졌어요. 많이 퍼졌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도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나왔지만 이 P2P 베이스드의 또 통신 기술들이 또 의외로 각광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할까 해요. 자, 방금 우리가 이제 리마인드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제로 메시지 큐에서 완전히 서버가 정말 1도 없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들만으로 통신을 하는 그걸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너무 좀 헤비하다고 했지만 브루트 포스라든지 뭐 더티하다, 정말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스킴이었죠. 이런 스킴. 네트워크 오버헤드도 크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자체의 소프트웨어도 뭐 상대방이 10개에서 20개로 늘어가면은 그걸 다 본인이 혼자 커버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누군가 한 놈은 돌리도록 했어요. 그게 실용적이니까. 그 어프로치를 그대로 할 거예요. 그 어프로치를. 자, 따라서 일단 서버 없이 시작합시다. P2P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과 같은 클라이언트들, 컴퓨터로 보여져 있는 이 클라이언트들이 결국은 서버 없이 서로 상대방과 통신을 하는 겁니다. 서버는 없어요. 서버 따위는 없어요. 모두가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모두가 클라이언트들이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들하고 연결을 하죠. 그림과 같이 6개가 있다 그러면, 6개의 노드가 있다 그러면 결국 컴퓨터당 상대방 5개에 대한 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보내고 싶으면 5개에게 동시에 다 보내줘야 되는 거죠. 소켓을 저렇게 하나하나 다 뚫어가면서 직접 그 소켓을 관리하고, 소켓이 5개일 경우에 메시지도 소켓 5개에 포문을 돌려가지고 보내야 되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엄청난 일. 대가는 결국은 우리는 centralized라고 부르는 중앙 집중화된 서버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우리가 주로 했었던 스킴들은 클라이언트 서버였죠. 제로 메시지 큐를 제외하면 클라이언트 서버였고, 심지어 제로 메시지 큐를 가지고도 우리는 클라이언트 서버를 만들었고 클라이언트 서버 이그젠플을 주로 했어요. 결국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건 뭐예요? 중앙 집중화된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피어들 간에 통신을 하거나 피어가 피어를 인식해야 되거나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서버를 두었죠. 그리고 사실상 제로 메시지 큐에서 피어 투 피어를 설명할 때에도 저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거예요. 현재 네트워크에 누가 있는지, 내가 채팅을 할 수 있는지, 채팅을 한다 그러면 내가 보낸 메시지를 다른 애들에게 전달하는 걸 서버에게 위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이 사실상 P2P를 개량하면서 제로 메시지 큐 때 했죠. P2P는 또 근데도 설명을 할 필요는 있는 게, 피어 투 피어로 불법으로 파일 다운로드 받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그건 주로 불법 컨텐츠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P2P의 다른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기술은 P2P예요. 이걸 가져다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중에 히트작이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자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데피니션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P2P 기반이라고 되어 있고요. 왜 P2P 기반인지에 대한 설명을 또 열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조작이 불가능한지도 결국은 P2P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피어2피어 기반의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 누군가가 결제를 만듭니다. 결제라는 것은 결국은 파일이에요. 비트와 바이트 덩어리죠. 그러면 블록체인에서는 이 결제에 대한 파일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쪼개가지고 주변에다가 사방팔방에다 뿌려버려요. 따라서 이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현재 중앙집중화된 은행에서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서버에 보관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전 세계에 이 결제가 이루어졌음이 뿌려집니다. 따라서 이 결제가 제대로 된 건지 혹은 잘못된 건 누군가 이거를 페이킹한 게 아닌지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이걸 변조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가짜인지가 바로 드러나요. 따라서 변조할 수가 없으니 집단지성에 의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애들인 경우엔 본인과 상관없는 짓거리를 하는데 본인의 CPU와 디스크와 파워가 낭비됐잖아요. 그러나 이에 대한 대가를 본인들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원래 P2P는 남에게 내 일부 CPU 디스크 네트워크를 내주고 나도 남의 것을 쓰는 그런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빗토런트 프로그램들, 토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래서 요구하잖아요. 당신이 다운을 받겠지만 결국은 토런트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한 공간을 얼마까지 할애할 거냐. 그래서 결국 본인이 다운받으면 열심히 뒤에서 그 파일을 또 딴 사람한테 퍼다 나르고 있죠.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 호불호인 이유는 결국은 중앙 집중화된 애들은 다 싫어하죠. 그리고 중앙 집중화되지 않았으니 제어와 관리와 감독이 힘들어요. 결국은 P2P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이게 거버넌스를 장악하고 있는 현재 정부, 은행 이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고 득이 될 것도 없고 좀 골치 아픈 그런 기술입니다. 그것보다 더 문제는 사실 비트코인이 원활하게 결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양심은 내려놓고 해야 되는 경우가 블록체인 같은 거를 기술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상용화가 안 되는 건데 잘. 상용화가 됐다? 누가 쓰고 있다? 누가 쓰고 있는데 몇 명. 그건 상용화가 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실제로 뭐 이렇게 카카오페이나 이런 식으로 정말 막 편하고 쉽게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좀 갑론을박이 있는데 어쨌든 P2P는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웹RTC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본다 그러면 웹RTC는 webrtc.org라는 이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있고요. 교수님은 이제 영문 사이트를 캡처했는데 이제 한글 사이트를 보게 되면 딱 여기 나옵니다. 개방형 표준이다. 표준이라는 것은 웹브라우저가 제공해야 될 함수와 그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 출력 파라미터 기능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웹브라우저를 누가 만들든지 간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그 API로 호출하면 똑같은 기능이 돼야 되죠. 그리고 실시간 통신입니다. 정확하게 어플리케이션이 통신이고요. 주고받는 건 영상, 음성, 데이터. 이게 이제 피어 간의 전송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들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영상과 음성, 화상과 영상 통화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API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되든 iOS가 되든 웹 어플리케이션들 다 돌아가니까 저 API 문제없이 돌아가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시작은 했지만 네이티브 플랫폼에서도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앞서 파이썬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이썬에서 웹RTC를 쓸 수 있는 것처럼 굳이 자바스크립트로 웹브라우저 위에서 짜지 않더라도 뭐 스위프트, 그다음에 이제 자바를 기반으로 해도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짤 수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보내는 것과 같이 이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질라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는 집단들은 모두 다 이걸 지원합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해야 될 일이 명확하니까. 그리고 이제 WebRTC API에 대한 설명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WebRTC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교수님 저는 그 서버 쪽에 좀 관심이 있지 뭐 비디오 화상 전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럼 이건 이제 쓸 일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WebRTC를 선택한 학생은 거의 없었어요. 매우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샘플들이 나와요. 결국 이제 API의 샘플인데 이런 게 API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Get User Media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 앞쪽에서 뭐 우리가 사이트 봤었던 것처럼 이 사이트에 가면 예제들이 있어요. 보는 것처럼 이제 오디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스크린 쉐어링이 이제 공유하면 띄우는 거 이런 것들도 API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뭐 다루는 API들도 있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좀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WebRTC 아까 그 사이트들 뭐 들어가서 뒤질 수도 있지만 미리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WebRTC 시작하기 이런 사이트들 한번 가보면 똑같이 생긴 애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들이 쭉 나와요. 시작하기 있는데 보는 것처럼 앞쪽에 쭉 써있긴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Get User Media 이게 캡처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으로 상대방 피어하고 연결을 한다. 그래서 이제 둘만 뚫죠. 그래서 이런 API에 대한 주로 설명입니다. API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요. 미디어, 피어하고 연결하는 거, 그리고 스트림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API들을 이해하고 API들을 호출하는 게 사실상 주 목적이에요. 딱히 뭐 알고리즘이랄까 뭐 이런 것 좀 안 보이는 거죠. WebRTC는 또다시 이제 구글이 등장하죠. 이거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면 구글 로고에 사용됐었던 색깔들 또 떠올라요. 또 원래는 구글이 아니고요. 이제 깁스라고 부르는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들었는데 2010년에 구글이 얘를 인수해 버립니다. 인수해 버리고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름을 WebRTC로 바꿔서 오픈 소스로 그냥 풀어 버렸어요. 결국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 내장한 거죠. 크롬 브라우저에 내장을 하고 API를 이제 브라우저 간에도 호환성을 가져야 되니까 이제 표준화 단체들을 가가지고 표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살 됐어요. 10살. 딱 10살이 됐고 많이 성공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처럼 오픈 소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소스.com이에요. 구글소스.com. 구글의 WebRTC.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아주 홈페이지가 깜찍하게 아무런 내용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게 만들어져 있죠. 만든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와 C++. 결국은 이제 호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지만 애시당초 크로미움 브라우저가 C++로 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호출하는 쪽이야 뭐 편안한 마음으로 쉬운 언어 자바스크립트인 거고 이거를 받아주는 구현 쪽은 주로 이제 C++로 만들어진 거죠. 아까 얘기했었던 폴리건 아키텍처는 어디든 요즘은 등장을 해요. 라이센스는 이런 게 주로 요즘 다 BSD 라이센스죠. 그리고 대부분의 브라우저들, 그 다음에 데스크탑들, OS들에서 모바일 OS들에서 대부분 다 지원을 합니다. WebRTC의 목적 아주 명확하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웹 베이스드의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인데 커뮤니케이션은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데이터예요. 깔끔하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만든 목표. 결국 우리가 시스코의 웹엑스를 쓸 거냐 구글 미트를 쓸 거냐에서 구글 미트에 손을 드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이 점을 얘기할 거예요. 아무것도 설치 안 하는데 브라우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뭘 더 자꾸 설치하라 그래 불편하게. 그게 바로 이 WebRTC의 처음의 생각이에요. 그냥 웹브라우저가 있으면 그 위에서 전화하고 화상하면 되는 거지 뭘 자꾸 별도로 깔기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유하면 띄울 수도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WebRTC를 만들 때의 철학이었고, 구글 미트 보듯이 그렇게 동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스코의 웹엑스와 줌도 여러분들이 별도의 클라이언트를 실행하지 않고 브라우저 모드에서 동작을 시키면 돌아가요. 대부분 이 WebRTC의 그 API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 피어 투 피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API는 이 세 개예요. 연결 설정을 위한 티어 커넥션, 그 다음에 오디오, 비디오를 캡처, 결국은 카메라하고 마이크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겐 유저 미디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RTC 데이터 채널. 요 세 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API고, 요 외에 이제 군더더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추가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API들이 대거 또 준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로 메시지 큐에서 255개에게 연결을 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준 게 여기까지 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고, 쉽지 않아요. 특히 WebRTC라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아니, 그럼 일어나서 가서 대화하면 되잖아. 문제는 인터넷을 가로질러야 됩니다. 인터넷을. 결국 우리가 인터넷을 가로질러야 될 때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 동안 했었던 얘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었죠. 거기서 NAT, PET, 즉 IP 어드레스는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인터넷을 가로질러서 상대방과 통신을 한다면 내 컴퓨터의 프라이빗 IP 어드레스를 저 인터넷을 가로지르는 저 상대방과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라이빗 어드레스가 우리 기관이, 내가 속한 기관의 NAT, PET를 통과했을 때 퍼블릭 IP 어드레스로 바뀐단 말이에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상대방도 어딘가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프라이빗 IP 어드레스일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딘가를 통과해서 결국은 NAT, PET를 통과해서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쓸 거예요. 따라서 제로 메시지 큐 때 했었던 시나리오는 같은 네트워크, 같은 유무선 공유기를 쓸 때니 현실성이 없는 거고, 이제는 유무선 공유기를 뛰어넘어서 KT 네트워크를 뛰어넘어서 내가 서울에 있는데 저 부산에 있는, 광주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제로 메시지 큐에서 사실상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누군가 하나 위에 돌린 것처럼 우리는 서버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13페이지까지는 제로 메시지 큐에서 255개를 포문을 돌려가지고 타 커넥션을 맺는 얘기를 했던 이상적인 피어 투 피어라면, 지금부터 14페이지부터는 그 이상은 안 된다. 인터넷 라인을 NAT, PET를 하나만 집어넣으면 그건 동작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서버를 등장시키니 2개의 서버가 등장할 거고요. 각각 스턴과 턴 서버고, 이런 기술을 통칭해서 아이스라고 부를 겁니다. 참고로 그 HTTP2하고 WebRTC 자료에 일부 오타가 있어서 좀 심각한 오타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강의 자료를 새로 버전 2로 해서 둘 다 업데이트해서 그 드롭박스에 올려놨어요. 따라서 HTTP2하고 WebRTC는 드롭박스에서 그 V2라고 되어 있는 파일 그 각각 하나씩 토탈 2개 다운받아서 보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NAT, PET 혹은 인터넷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요 인터랙티브하게 커넥션을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이에요.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 아이디어는 브라우저가 있고 피어끼리 연결하면 되는 거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방화벽. 프라이빗 IP 어드레스가 방화벽을 뚫고 퍼블릭으로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지만 프라이빗 IP 어드레스를 쓰는 본인은 도대체 이게 NAT, PET를 통과했을 때 본인이 만들어낸 트래픽이지만 어떤 퍼블릭 IP로 바뀔지 본인이 알 수가 없어요.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지도 않아요. 따라서 더군다나 이제 라우터가 또 똘똘한 짓을 해가지고 이런 피어 투 피어를 다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서버가 없이는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도와줄 서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문제에 직면해요.
두 개의 서버가 있는데 하나는 스턴이고요. 하나는 턴이라는 서버입니다. 스턴 서버는 피어 A가 피어 B하고 통신하고 싶은데 피어 A 바깥에 있고 피어 B가 있는 네트워크 바깥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피어 A는 스턴 서버에게 물어보고 응답을 가져가는 리퀘스트 리스폰스인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림상으로 봤을 때 Who am I? 나 누구니? 그러면 스턴 서버가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이 나 누구니는 본인이 누군지 본인이 왜 모르겠어요. 알고 싶은 건 뭐냐? 본인의 프라이빗 IP 어드레스는 알아요. 그렇다 그러면 본인의 퍼블릭 IP 어드레스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스턴 서버는 뭐하냐? 너의 퍼블릭 IP 어드레스는 이것이야 라고 알려주는 역할, 이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하는 두 개의 단말은 프라이빗 IP 어드레스를 할 수 없으니 본인과 상대방의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통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스턴 서버는 이 역할을 해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NAT 뒤에 있는 경우에도 내가 NAT를 가로지르면 이렇게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보이는구나. 그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통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프라이빗 IP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가지게 되면 알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NAT, PET는 표준화된 기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따라서 구현하는 회사, 구현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고요. 천차만별이에요. 이름만 NAT로 통칭할 뿐이지 하고자 하는 기능과 성능은 서로 다릅니다. 시미트릭 NAT라는 기법이 있는데 저렇게 퍼블릭한 주소를 가져오려고 그러면 반드시 NAT 뒤에 있는 애가 NAT 앞에 있는 애하고 뭔가를 서로 주고받았어야 돼요. 서로 주고받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대화를 이제 시작하는 건데 주고받은 게 없는데 뭐 어쩌라고. 그런 경우에 시미트릭 NAT는 연결 설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스턴 서버가 무력화돼요. 결국은 NAT도 표준 스킴이 아닌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던 것들을 본인들 나름대로 만든 거지만 스턴 서버도 그러한 겁니다. 따라서 스턴 서버만으로는 결국은 저런 식으로 구현된 NAT를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피어2피어 기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겁니다.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라우터라든지 네트워크 장치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스킴이기 때문에 결국은 네트워크나 라우터가 뭔가 하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결국은 또 하나의 서버가 등장하니 우리가 제로 메시지 큐에서 서버를 띄울 때 뭐 했어요?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자 했으니 그건 스턴 서버하고 유사한 거고 또 하나가 있었죠.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는 직접 피어가 피어에게 전달하지 않고 누군가를 거쳤어요. 걔가 턴 서버입니다. 턴 서버. 릴레이 서버예요. 릴레이. 결국은 주소만 가지고 하는 것은 방법이 안 되니 누군가에게 메시지 전달을 요청을 해서 걔가 대신 전달하는 스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교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왜 피어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결국은 서버들이 등장을 해요. 지금 보고 있는 턴, 트래버설 유징 릴레이입니다. 어라운드 나트예요. 나트가 있는 곳에서 통과는 트래버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통과할 수 없네? 왜 그래요? 시미트릭 나트 같은 경우에는 주고받아야 되는데 나는 주고받은 적이 없잖아. 따라서 이 릴레이를 경유함으로써 피어 B까지 가는 경로를 뚫는 거니 사실상의 트래픽을 받아서 릴레이하는 대리자를 서버로 두는 겁니다. 서버가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 생겨요. 이게 여러분들의 P2P 베이스드의 토런트 스킴들도 사실상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 서버를 만드는 거죠. 토런트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고 그걸 짜는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짓거리들이 조금씩 들어가니 서버가 생길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저런 서버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그리고 그 WebRTC API가 연결을 뚫고 오디오, 비디오를 캡처해서 주고받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 이게 세션 디스크립션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이제 SDP예요. SDP는 제가 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을 들으면 이제 SIP라는 프로토콜을 배웁니다. SIP라고 불러야 돼요. 줄여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욕이 되죠. SIP, 세션 이니시에이션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그 채팅, 인스턴트 메신저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채팅방을 열게 되면 상대방 컴퓨터까지 가가지고 채팅방을 엽니다. 이 채팅방에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요게 상대방과 나와의 연결을 만드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또 어디 쓰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 가지고 5G하고 4G에서 음성 전화할 때 통상 보이스 오버 IP라고 얘기하죠. 음성을 IP에 실어 보낸다. 상대방한테 전화 걸 때 이 SIP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SIP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채팅, 그 다음에 보이스 오버 IP, 그 다음에 이 화상회의 시스템 이런데 거의 다 쓰여요. 다 쓰이는데 이때 이 SIP라는 걸 세션을 이니시에이션 하는 거예요. 연결을 여는 거죠. 그런 건데 세션을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만드는 이 세션은 예를 들어 화상이다. 혹은 화상 더하기 음성이다. 음성만이다. 화상으로 한다 그러면 압축을 뭐 MP4 방식으로 할 거다. AVI 방식으로 할 거다. 해상도는 이만큼을 할 거다. 프레임 속도는 이럴 거다. 이거를 다 정해가지고 우리가 하죠. 소프트웨어 마법이 아니잖아. 따라서 내가 누군가와 IP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의미 있는 연결을 할 때에 SIP를 가지고 연결을 하지만 그 연결을 표현할 때 이것은 화상이다, 음성이다, 화상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MP3다, MP4다, 뭐 AVI다. 이거는 지금 화면에 띄우는 이 세션을 디스크립션하는 한테 씁니다. SIP는 세션을 이니시에이션 연결하는 거고요. 그 SIP 주고받는 메시지 안에 이 SDP 형태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션 표현해요. 앞서 얘기했었던 해상도, 코덱, 암호화할 건지 말 건지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뜬금없이 이 SDP를 왜 얘기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앞쪽에서 연결 설정을 할 거예요. 연결 설정을 할 건데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너와의 피어-투-피어 링크 세션은 이런 거야 라고 이 SDP가 등장할 겁니다. 등장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미리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SDP는 결국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SIP라는 메시지 안에 실어보내는데 여기 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PCM 방식으로 음성을 압축할 건지 GSM 방식인 건지 8000은 이건 헤르츠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8000Hz의 PCM 방식인 거고 아니면 G.711 압축 방식을 사용할 건지 뭐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통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피어-투-피어로 통신하는 방식, 네트워크 형태를 보게 되면 제로 메시지 큐에서 보여줬던 방식은 이런 거죠. 유무선 공유기가 있으면은 프라이빗 IP 어드레스를 쓰는 애들이 있을 때 얘네들끼리 하는 건데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다. 유무선 공유기 안에 있는 애들이라 그러면 내 눈에 다 보이는데 그냥 만나서 대화하세요. WebRTC의 궁극적인 그 하고자 함은 이렇게 유무선 공유기나 라우터를 넘어서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피어 간의 통신을 지원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망구성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뭐 피어-투-피어라고 부르기 좀 민망해졌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왼쪽에 네트워크가 있어요. 유무선 공유기와 네트워크. 거기에 보면 클라이언트들이 있네요.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에 단말들이 있어요. 서울 캠퍼스에 단말들이 있어요. 원하는 건 피어-투-피어지만 결국은 나트 문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스턴 서버가 등장을 했죠. 스턴 서버로 해결이 안 되니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알려주는 게 스턴 서버인데 그것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턴 서버가 등장을 해서 받아서 릴레이를 해줬죠. 근데 이거는 트래픽을 주고받는 얘기들을 하고 서로를 식별하는 얘기를 한 거지 내가 너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나는 너에게 화상을 보낼 거야. 화상의 사이즈는 이거고
이거의 압축은 이렇게 할 거야. 이거 아직 전달 안 했어요.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 서버가 또 등장하십니다. 결국은 시그널링 서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그널링이라는 거는 대화를 하기 전에 연결 설정을 하거나 연결 해지하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수많은 서버들이 등장해요. 그럼 왜 이걸 아직도 P2P라고 부르느냐? 연결 설정을 하는 과정은 서버들을 쓰고,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는 서버를 경유하지 않는 스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P2P라고 부르면 사실 서로를 식별하고 서로에 대해서 연결 설정하는 건 대부분 서버가 있어요. 단 트래픽은 직접 피어 간에 주고받게 해요. 여기 턴 서버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턴 서버 없이 주로 직접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컨트롤 혹은 시그널, 제어 혹은 연결 설정 및 해제를 하는 서버는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제로 메시지 큐에서 그걸 하는 거를 교수님이 짜서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 애들은 있어요. 단 데이터는, 나의 음성, 나의 오디오, 나의 영상 데이터는 서버를 경유하지 않고, 즉 서버에게 부하를 주지 않고 직접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1대 n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한 군데에 가서 다시 제로 메시지 큐의 이 디스크라이브 혹은 디스트리뷰트 퍼블리시 모델처럼 돌아가야 되니 또다시 서버가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 피어 투 피어 방식은 정말 fully distributed peer-to-peer 서버리스 스킴은 거의 없고, 어떠한 용도로든 서버를 섞는다. 일단 컨트롤 시그널 쪽으로는 대부분 반드시 서버가 늘 있고,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에 1대1이라면 거의 서버 없이 하지만 1대 n인 경우에 다시 서버가 등장하기도 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요 그 피어 투 피어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피어2 피어가 있으면 그래요. 오디오하고 비디오는 직접 주고받아요. 하지만 연결 설정을 위해서는 시그널링 서버를 경유하고, 그 다음에 나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나트나 스턴이나 턴 서버를 경유하는 이런 구조가 돼요.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시그널링 서버를 통해 가지고 앞쪽에서 얘기했었던 SDP 형태의 프레임이 서로 주고받아서 연결 설정하고 해제하는 과정들을 이제 거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채팅 프로그램 중에 카카오톡 같이 서버가 있고 내가 주고받는 채팅 메시지가 카카오톡 서버를 경유하고, 그래서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가면은 결국은 까발려지죠. 내가 했었던 범죄 사실이.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으로 가는 거예요. 텔레그램으로 가면 암호화를 하는데, 텔레그램 말고 또 다른 이제 채팅 프로그램들은 저렇게 서버를 경유해서 채팅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즉 내가 쟤하고 시그널링 컨트롤을 한다는 건 채팅방을 열기는 했는데 실제로 메시지는 직접 주고받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보낸 채팅 메시지는 내 스마트폰과 저 상대방의 스마트폰에만 있고, 거꾸로 또 상대방이 보낸 거는 그 사람의 스마트폰과 내 스마트폰에만 있고, 서버가 없는 거네. 데이터 플레이는 그죠?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메시지를 아예 지워버리는 완전히 비밀과 범죄용 프로그램이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가면 누가 누구하고 연결을 했다라는 것만 있지 실제로 주고받은 내용은 아예 알 수가 없는. 그러면 이제 귀가 솔깃하고 이런 게 좋을 수 있죠. 이 짓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니 결국은 배터리 부하가 어마어마하게 깎일 거고요. 여러분들 나이 또래는 잘 모를 수 있는데, 혹은 성능이 안 좋은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잡아먹는 제1의 최악의 프로그램을 고르라 그러면 또 페이스북이 찍히기도 해요. 페이스북이 서버와 페이스북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법을 써요.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수년 전 자료들,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잘 쓰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수년 전에 있었던 거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1순위, 2순위가 페이스북을 지우라였어요. 왜 그래요? 서버를 경유하지 않고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짓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마치 페이스북이 SK텔레콤이나 KT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해야 되는 거하고 상응하니 페이스북이 악명을 높인 것만큼 방금 얘기했던 그 정말 클라이언트에서만 데이터가 남아있는 그런 형태로 구현하려면 마스에리의 소비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P2P 스킴은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픈데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직접 주고받는 거를 무지하게 원하고 심지어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들에서도 저렇게 그 미디어가 즉 그렇게 큰 영상과 음성이 서버를 경유하는 거를 그들도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비단 뭐 클라이언트 고객의 입장을 제껴두더라도 이 서버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이제 서버를 경유하지 않는다는 그 부담이 줄기 때문에 좀 좋습니다. 따라서 아까 정종윤 학생은 WebRTC를 가지고 방 안에 있는 컴퓨터 2대에서 돌려본 거야? 아니면 인터넷을 가로질러 봤어요? 정종윤 학생. 인터넷을 궁금하네. 가로질러 봤습니다. 어? 인터넷을 가로질러 봤습니다. 스턴 서버하고 턴 서버 이런 거 했고, 네네. 그건 어떻게 했어? 본인이 한 거야? 아니면 남의 거 이렇게 경유했어? 그 AWS에 그 키네시스라고 비슷한 솔루션 시그널링 서버 제공해주는 솔루션이 있어서 그거 썼습니다. 응, 그치? 그거를 이제 직접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요. 서버를 안정적으로 돌려야 되고 네트워크 포트 이런 거 다 해줘야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워. 오케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화상회의 시스템이 일반화되는 코로나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코로나 세상 이전에 결국은 이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채팅 음성에서 가장 유명했던 프로그램을 대라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넘어간 이후로 얘가 조용해졌는데 결국 스카이프였어요. 스카이프는 이 코로나 이전에 채팅, 보이스 오브 IP, 화상전화로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에서 굉장히 맹위를 떨쳤죠. 그럼 스카이프 핵심 기술이 딱 2개 있었는데 뭐였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화상회의를 쓰다 보니까는 이 경희대를 포함한 회사들 다 이 나트페트라든지 보안을 사실 좀 연 거예요. 연 건데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P2P 통신을 하는 게 화상회의 이런 거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스카이프가 가졌던 기술적 특징이 2개인데 이제 하나는 나트페트를 어떤 식으로든 쌓아도 통과한다. 결국은 클라이언트하고 스카이프의 서버가 어떤 식으로든 나트페트를 통과했어요. 엄청나게 통과해됐고 2번째로는 지금 뭐 네트워크 품질이 참 좋은 건데 이제 스카이프는 네트워크 품질이 안 좋아서 뭐 그때 논문상으로 봤을 때는 100개 중에 5개가 5%의 음성 메시지가 날아가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전화가 되게 한다. 라는 게 이제 굉장히 강력했었는데 그만큼 그 P2P를 제대로 하려면 이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였어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사실은 모르는 거고 화상하고 음성 쪽으로 주로 이제 얘기를 한 게 이제 WebRTC 때문에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P2P를 논한다 그러면 이 게임들에도 P2P들이 되게 들어가요. 지금 화면에서 보여줬던 이 예를 그대로 게임으로 이전하면 이제 검은 사막이라든지 리니지 즉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헤비한 다운로드형 게임이죠. 주로 서버가 뒤에 있어요. 그럼 얘네들도 숙명적으로 결국은 컨트롤이나 시그널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로그인하고 제어하고 관리받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이제 시그널링 서버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한데 요거는 뭐 존재하죠. 그런데 이제 게이머들 간에 또 채팅하고 영상 주고받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예
그 실시간으로 서버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또 배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게임들이 굉장히 많은 통신 링크를 열어놓고 하는 건데 그거를 또 일일이 잡아가지고 이 파이어월이나 나트패드들이 차단하는 기술이 또 발전해요. 당연하지. 학교에서 공부하라 그러는데 기숙사에서 공부하라 그러는데 또 게임을 하고 앉아있으니 싫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 포항공대 총장님께서 학교 기숙사 낮 시간 동안에 게임을 차단하시오 이랬다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 경희대는 그 순서만 좀 느리게 해요. 낮에는 게임이 못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링크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마 그럴 거야. 대부분 다 그렇게 해. 그래서 게임 쪽으로도 요 P2P 기술이 많이 쓰여요. 게임 자체가 하나의 게임으로 보이지만 수많은 통신 패스를 열어놓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P2P 기술은 표준 스킴이 아닌 일종의 그 컨셉과 철학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현하는 자와 막는 자, 그것을 또 뚫고 지나가는 자들 간에 굉장히 그 다양한 스킴들이 있어요. 보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안? 나는 보안 전문가가 될 거야.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 없구나. 보안이 시들하죠. 이게 인기 순인데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혹은 컴공과 외우니 그러면 한 2, 3년 전에 다 보안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AI, 인공지능으로 다 됐죠. 보안 얘기 실컷 하고 나니까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그 좀 특이한 운영 체제를 소개해 줄까 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칼리 리눅스 설치해서 써본 사람 있어요? 칼리 리눅스? 칼리 리눅스 써본 사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오. 남승아 이거 가지고 뭐 했어? 남승아 학생? 네, 아니 그거 교수님. 이거 뭐야 이건 또 베리타스 소프트웨어? 이거 가지고 뭐 했어? 칼리 리눅스 가지고. 옛날에 저 1학년 때 보안 관련해서 그냥 공부하려고 책 사서 실습하는데 벌처 머신에서 이제 칼리 리눅스 올려서 그냥 뭐 해킹 보안 이런 쪽 공부를 시도해봤습니다. 그래. 뭐 항상 이제 해킹과 보안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대부분 책을 사게 되죠. 책을 사면은 뭐가 있느냐면 공격법, 방어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공격법이 적어요. 대부분 그 원래 해커는 리눅스 운영체제의 소스 코드를 읽고 소스 코드 레벨에서 보이는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스스로 깨달은 후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서버를 공격하시어 들어가신 후 당신들의 서버에 문제가 있다라고 적어주고 살포시 나오거나 본인 스스로 그 리눅스 커널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선해서 컨트리뷰트함으로써 인류에 이바지한다. 이게 원래 해커인데 약간 이제 변조가 돼가지고 크래커가 해커가 되고 해커를 화이트 해커라고 불렀죠. 크래커는 이걸 때려부시고 들어가가지고는 다 때려부시는 놈들인데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운영체제 자체 혹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버그예요, 버그. 그 버그를 이제 읽고 들어가는 건데 대부분 해커에 대한 대응은 패치지. 버그니까 패치고 책을 사면은 거기에 공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포트 스캐너라는 게 있어서 TCP, UDP 포트가 어디에 열렸는지 이게 다 한 번씩 찔러보는 거지. 다 찔러보는 건데 그래서 어느 게 열려 있으면 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또 최근에 대부분의 네트워크의 보안 이슈는 이 웹 때문에 발생해요. 웹. 뭐 SQL 서버라든지 아니면 이제 HTTP 서버들 얘네들이 디스크를 접근하는데 얘네들의 이슈를 이용해 가지고 디스크를 침입하는 거죠. 요 얘기를 이 대목에서 하는 이유는 아까 TLS도 얘기했고 P2P 지금 나트패드도 얘기했는데 교수님은 별로 이렇게 보안을 좋아하진 않아요. 이동통신은 완전히 끊어져 있는 망이기 때문에 이동통신하는 사람은
그 일반 유저가 접근하는 네트워크를 쓰지 않아요. 완전히 그 SKT나 KT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보안이 없어요. 완전히 방어가 되어 있는. 그 이동통신은 그래. 하지만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웹이나 이제 서버를 얘기하면은 이 보안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결국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책을 사면 결국 그 보안책이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운영체제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들에 이런 문제가 있고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고치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덮으실 수 있고, 이 트라이 앤드 에러에 대한 그 일종의 기록이에요. 기록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서버 운영하는데 정말 이 서버에 접경해서 서버 쪽 입장에서 프론트엔드에서 사용자를 이렇게 대응하는 쪽이라 그러면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도구들을 총망라해서 리눅스 운영체제에 집어넣어서 아예 이름을 나는 그런 보안 전용 OS야 라고 지네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칼리 리눅스예요. 리눅스고요. 세상에 알려져 있는 모든 그 보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다 때려박았어요. 다 때려박았으니까 요 보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얘는 뭐 라즈베리 파이에도 올라가고 그래요. 뭐 성능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올라가니까 해보고, 방금 남승아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버추얼 머신 같은 거를 띄워가지고 이 칼리 리눅스를 실행할 수도 있고, 또 공격할 대상으로 그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걔를 공격하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참고로 아까 뭐 포트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스캐닝하는 거 되게 단순한 기술인데, 본인이 직접 서버를 만들어서 본인이 만든 서버를 스캐닝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남이 만든 서버를 스캔하면 불법이에요. 구속됩니다. 정보보안법 위반이에요. 따라서 이런 보안을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데, 선이던 악이던 교수님 홈페이지하고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홈페이지를 랜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는 이제 뭐 철옹성을 쌓았던 적도 있는데, 친절히 스캐닝을 한 다음에 문제를 알려주는데 거꾸로 내가 고소 걸면 걸려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술이 너무 많아서 정말 뚫고 들어올 수 있거든. 따라서 아예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 돼 있는 거예요. 대신 관심이 있으면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서 본인이 서버를 만들어서 거기를 스캐닝하거나 공격해보고,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칼리 리눅스 같은 게 있으니까 이 전문적으로 한번 요런 OS 깔아가지고 해보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여기 보면 결국은 원래는 칼리 리눅스나 이런 것도 주로 웹서버 공격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결국 이제 클라우드 시장, 모바일 시장, 특히 컨테이너들, 여기 WSL까지 생겼네.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합니다. 내용도 굉장히 방대해요. 내용 굉장히 방대하고 예뻐졌네 많이. 칼리는 원래 힌두교의 신이죠. 여기 보면 라즈베리 파이 뭐 다 나오는데, 칼리는 그 창조의 신인데 뒤집어서 파괴의 신이에요. 결국은 여기 보면 이렇게 용 대가리 그려가지고 스마트폰 위에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해놨는데, 보안에 대해서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더 보안을 강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지은 것 같아. 그래서 앞쪽에서 TLS도 얘기했고 뭐 좀 언급을 한 김에 보안에 관심이 좀 생긴 학생들, 그 다음에 본인이 진짜 전문 서버 쪽으로 갈 건데, 서버 쪽 하더라도 보안팀이 다 막아놓은 뒤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깨끗한 거야. 따라서 보안팀 혹은 정말 이 접경, 프론트에서 유저를 받는 거에 좀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은 뭐 그 잡다한 거 하지 말고 깔끔하게 이 칼리 리눅스 책 한 권 사가지고 그 공부하면 공격법, 방어법 이런 것들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이름 되게 예뻐졌다. 저도 이제 칼리 리눅스 작년 말에 좀 끄적거리고 1년여 손 안 댔는데 많이 예뻐진 것 같네. 요 예뻐가지고 요 용 그림 예뻐가지고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도 써보기도 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 그 웹RTC 중간 부분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